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드디어 그날이 오나 안 오나 했는데 예. 오긴 왔습니다. 아, 이게 벌써 이제 탄식 네. 이게 나올 정도로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네. 그동안 우리가 치러야 됐던 대가도 엄청난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여러 취재와 또 이제 가설들 뭐 등등등을 해서 좀 종합해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고기일이 화요일 어제 오전 한 10시 반쯤 네. 발표가 됐어요. 왜 어제 그리고 오전에 그렇게 발표가 됐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관례적으로는 이틀 전에 발표를 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예를 들면 화요일 날 발표를 하면 기대대로라면 이제 목요일 날 선고가 났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예. 일단은 그 전날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굉장히 좀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주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평의가 사실상 하루에 한 30분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실상 합의가 끝났다, 논의가 끝났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적 관심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좀 뭐 관례보다 하루 앞서 발표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월요일 오전에도 짧은 평의가 있었고 네. 화요일에도 짧은 평의를 하고 바로 이제 네. 이 날짜를 지정을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그 압박들 이제 헌재가 지금 이 혼란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사실 국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진짜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예. 뭐 학계에서는 기간 불록론까지 나왔거든요. 헌재가 만약에 이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4월 18일 이전에 선고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의미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회의론에 접어들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비판까지 있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이제 뭐 기간에 명운이 걸린 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다. 그게 지연의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히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이 선고기 지정 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아무래도 5대3 대드락설. 네. 예, 이제 세 명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사실 4월 18일이 넘어가면은 뭐 헌재 대드락이 아니라 국가 대드락 네, 얘기가 그렇죠. 나올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은 헌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요거는 뭐 어차피 이제 다 추론의 네.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 그 5대3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게 이제 취재를 해서 뭐 3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헌재가 선고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를 찾다 보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헌재가 발표를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여기서 이제 부터 시작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정이라는 건 결국엔 5대3으로 결론이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었는데 이제 어제 선고 기일을 잡으면서 그 논란은 일단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어쨌든 관심은 8대0이냐 7대1이냐 아니면 뭐 5대3이냐 4대4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선고 기일을 잡았다라는 거는 5대3은 일단 기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5대3이면 사실 대드락설이 맞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도 다수가 탄핵 인용을 원하는데 한 명이 부족해서 인용을 못하게 된 상황이면 사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달라고 하는 게 맞죠. 예. 뭐 이런 상황인데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용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방송을 하겠다라고 이제 허용한 것 이런 것들이 좀 인용에 가까운 의견으로 모아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8대0이냐 7대1이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바깥에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당일날 좀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저는 법리적으로 보면 그냥 뭐 이게 제가 누구의 편이고 이런 게 아니라 재판 변론에서 이뤄진 법리 공방과 우리가 전 국민 전 세계가 지켜봤던 당일날 화면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8대0이 나는 게 합리적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한겨레 보도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헌재 5대3 선고 못하는 이유 이진숙 판례 적시 이런 내용인데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이제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상황에서 6인 체제 헌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헌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앞으로 임명돼야 할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는 6명이었지만은 네. 그래서 3명이 공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만역 재판관의 임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대 3의 경우에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5대 3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고 헌재가 앞서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선고에 힌트가 될 만한 판결을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몇 개 한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이제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논리들. 예.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기각했지만 그 기각에서도 역시 어떤 그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 애초에 전망이었던 초기부터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지금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판결을 할 때 헌재가 사실상 말하자면 판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때문에 그것이 불능화되는 경우에는 그 숫자를 채우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헌재는 왜냐하면 단심으로 그러니까 한 번의 선고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신급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이제 헌재 입장은 계속적으로 뭐 이준석 판결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중요한 사안에서도 강조되어 왔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김한 기자는 이제 8대0 인용 가능성은 높게 봤지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4대4 기각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5대3은 나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인다라면은 기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4대4밖에 없는 게 이제 이진석 방통위원장 때도 4대4가 네.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이제 4월 4일이니까 4대4다.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약간 그냥 뭐 희망 섞인 뭐 네. 그런 얘기도 하는데 4대4 기각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관의 성향 문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예. 추천을 각각 다른 데서 받았으니까 각각 본인이 이제 추천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라든지 뭐 자기의 이제 기반은 거기에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 인맥에 작용한 결과 이런 거를 느낀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말하자면 헌법에 입각한 사회의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맞게 진행이 될 거고 더군다나 저는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거의 사실상 생중계가 된 변론에서 그 변론을 지켜본 다수와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 나는 건 굉장히 좀 희박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4대4를 바라는 건 정치적인 바램 예. 기대가 섞여 있는 거지 이 재판을 전체를 뭐 지켜보고 취재했던 입장에서는 조금 뭐 납득하기는 어려운 숫자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헌재가 이번에 이제 생중계를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하기로 했고 뭐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인 방청객 20명을 모집을 하는데 오늘 오전에만 9만 명이 넘었다고 네. 합니다. 이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게 경쟁률이 20대 1이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790대 1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9만 명에 20명이면은 이미 그거는 훨씬 뭐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될 정도. 네. 뭐 더 하다 보면은 뭐 지금 최종 스코어는 모르겠으나 뭐 10만 명은 분명히 넘어질 네. 거다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뜨겁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뭐 저도 SNS에서 이렇게 올린 사람들 보면 안 될 줄 알지만 복권 사는 심정으로 했다 이런 글들 올리는 것들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양쪽 진영이 이제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반증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고 자체가 뭔가를 이제 한 국면을 매듭짓는 것 같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 공저자들이 내는 책도 뭐 이번 공화국을 넘어서자라는 취지라고 하던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네. 위해서인가요? 네, 그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 판결이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시작점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뭐 느낌마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이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다. 뭐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당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한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1인 시위를 좀 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헌재 앞을 100m를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입장이고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라도 하고 이제 당일에 그 앞에 있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국민의힘 관련해서 제일 화제가 됐던 두 가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 요구를 했던 것과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뭐 이 얘기가 그러면 기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도 이게 인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이제 질문이 백브리핑에서 나왔을 정도로. 근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근데 권성 대표가 대통령이 돌아온다라는 거를 전제로 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어쨌든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 1인 시위하는 것도 이제 100m 밖에서 네. 뭐 이제 할 수밖에 없게 지금 뭐 되는 거 경찰이 지금 다 밀어낸 상태고요. 요 100m를 아예 이제 헌재 앞 길을 아시는 분들은 100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 텐데 헌재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도로 자체를 비우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이제 그 낙원상가 쪽으로 거기에서 이제 보통 집회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탄핵 요 얘기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전원일치, 만장일치면은 먼저 이유를 요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이라는 거는 이제 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데 피청구인 윤석열이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게 만약에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때가 그랬는데 먼저 뭐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설명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재판관이 주문을 선고 초반에 읽느냐 후반에 읽느냐에 따라서 전원일치 여부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에는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읽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먼저 읽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문을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나 별개 의견이 있을 때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 혼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의견을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먼저 말하고 다수 의견을 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읽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을 쓴 재판관이 그 의견을 읽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앞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결정문 61쪽을 읽는데 25분 36초가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결정문 70쪽을 읽는데 21분 39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뭐 결정문이 좀 더 길 수는 있지만 한 30분 안팎,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걸 종합해 봤을 때 만장일치로 기각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이 있는 건데 만약에 초반에 주문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20분 동안 이렇게 헌법재판소장이나 읽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됐든 만장일치 파면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장일치로 이거를 기각하진 않을 테니까 만약에 주문을 먼저 하지 않고 요지부터 읽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만장일치로 파면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 이게 만장일치는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심지어는 시간 분까지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읽는 거를 딱 보면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대통령 뭐 이제 박근혜를 이제 파면한다 이런 식으로 효력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외교 안보 행정 권한 관련해서 모든 걸 사실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대통령만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결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저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그 관저 용산 관저에서 나가야 되는데 뭐 그 부분에서도 순순히 응할 거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전망이 엇갈릴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고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대통령 측에서 파면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0일에 파면이 됐는데 한 이틀 사흘 뒤에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을 밟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파면됐다고 바로 1분 있다가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가 이제 주거시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밟는데 이제 경호처와 협의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윤 대통령도 이제 협의하에 진행을 하긴 할 텐데 뭐 그 시간이 길어진다면 또 그 자체로 사회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승복해야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이 나면 바로 좀 승복이 이루어지고 그 승복 절차가 밟아지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네. 출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능성은 좀 있나요? 출석을 직접 할 가능성? 엇갈리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말하자면 그 공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 이제 향후 재판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겠냐 지지자들 때문이라도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제 근데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거를 기각이라고 본다면 기각이라고 확신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외부적으로는 기각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내심으로는 인용돼서 파면될 거라고 판단을 하면 아마 대통령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가정을 전제로 한 거지만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되면은 바로 이제 조기 대선 모드고 네. 헌법 65조에 따르면은 60일 이내에 네, 이제 맞습니다.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추측인데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헌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치르기 50일 전에는 선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마비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텐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헌재가 그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법조인들의 설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가처분 신청 같은 거를 내서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말하자면 기관에서 이거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법적인 예외 가능성을 두고 예외의 방법까지도 고민해야 되는가 이 자체가 사회적 태행이 아닌가 싶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오늘도 헌재 결정에 나면 누구라도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물론 본인이 그 전에 헌재 결정을 승복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결정이 났는데 뭐 행정을 본인 말로 옮기자면 40년 이상 해온 분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뭐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1일 12.3 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이 기자를 포박하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이게 좀 굉장히 논란이 커졌어요. 네, 뉴스토마토 기자인 유지훈 기자를 포박하는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국회 CCTV 화면입니다. 이때 보면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유지훈 기자가 당사자인데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당시 상황 화면을 보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나는 말은 케이블 타이 가져와 이렇게 이제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손이 이제 포박된 채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 영상에서도 기자증을 메고 있는 게 확인이 좀 될 정도예요. 육안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상황 설명에 대해서 기자실에 있다가 뭔가 심상치 않아서 헬기도 오고 하니까 나갔는데 계엄군을 만났고 계엄군한테 체포됐다 이런 설명인데 놀랍게도 당시의 충격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충격과 공포를 받았던 상황에 노출이 됐던 거죠. 거기 이제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네. 아마 옆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국회, 맞습니다. 네. 옆쪽이었던 것 같고 사람이 네네. 인적이 드문데 이 군인들을 만나니까 군인들이 이제 휴대폰을 빼앗는 장면도 나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포박하는 장면 한쪽으로 몰아가서 포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이거 국회 문 그 케이블 타이는 국회 문 잠그려고 가져간 거지 사람 포박하려고 가져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 계엄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뭐 수거 대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제 체포하거나 이런 인사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진술로도 나오고, 근데 이제 기자들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장에서 만난 기자가 케이블 타이로 포박이 됐었다라면 이 케이블 타이의 용도가 결국 그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이제 형사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유지훈 기자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 이제 케이블 타이로 포박을 하려다가 실패해갖고 망가진 거는 땅에 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뭐가 없어서 케이블 타이로 포박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케이블 타이의 용도가 그건데 사실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어본 경험들이 많지는 않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막 이제 잘 안 되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김현태 특임단장의 거짓말을 포함해서 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명의 국민도 뭐 다치거나 한 적이 없다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반론하는 중요한 증거 장면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에서 특혜를 받아서
지금 네. 외교부에 채용이 됐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게 조금 뭐 사안이 하나는 국립외교원이 있고 네. 하나는 외교부가 있고 네. 이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냐면요.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가 올해 1월에 채용 공고를 낼 때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냈는데 한 달 뒤에 심 씨가 전공한 예. 국제정치 분야로 이 분야를 바꿉니다. 경제 분야에서 국제정치 분야로 채용 공고가 바뀌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혜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외교부가 이 이제 심 씨가 대학원 연구보조원 활동과 유엔 산하기구 인턴 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을 경력으로 인정했는데 보통 이제 외교부 채용에서 이런 인턴 과정이 경력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지금 주장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일단은 지금 그래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받아보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좀 기시감이 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예. 자녀 특혜, 채용, 뭐 입시나 채용의 비리 이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네. 사건, 조국 사태. 네, 예. 그래서 저도 이 사건 관련된 기사를 보면 다 기사의 댓글이 그런 겁니다. 조국 때처럼 수사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외교부 같은 이제 국가기관의 채용 공고에서 전공 분야가 바뀌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합격자가 마침 그 전공 분야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공지됐던 전공 분야 소지자가 전공 분야에 학위가 없으면 아예 지원조차 불가능한데 이거를 바꿨다? 근데 바꾼 이유가 지금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거는 아예 그 공적 기관을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24년 작년 1월 25일에 국립외교원에서 먼저 네. 채용 공고를 내는데 그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 씨가 그때 석사 학위를 아직 소지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였는데. 예정자였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가 채용 조건이었기 때문에 국립외교원에 채용된 것도 일단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죠. 요거가 하나가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 예. 그 채용 서류 내시는 분들은 너무 분노하는 문제인데 내가 예정인데 분명히 따는 건데 소지라고 공고가 나버리면 지원 자체를 못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서류에서 보통 걸러집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도 네. 뭐 졸업 예정자까지 아예 명시를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지만은 아예 졸업자라고 하면은 아직 졸업 안 하고 지금 몇 달 후에 하더라도 그거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못 하게 되죠. 그거가 보통 요새는 온라인 접수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전산상에서 아예 필터링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 2월에 외교부에 들어간 거잖아요. 연구원 나급 공무원 전형 네. 채용이 이제 공고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이 국립외교원 처음에 들어갈 때도 이제 석사학위 소지가 아니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요 경력까지 포함이 됐고 또 하나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으로 1년 10개월을 근무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JTBC 보도로 보니까 이게 이제 조교였다. 조교죠. 예. 그러니까 조교였기 때문에 이게 경력으로 해당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이제 대학원 생활하시는 분들 잘 아는데 조교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그 일을 맡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교도 영어로 하면은 사실 이제 어시스턴트가 되니까 네. 리서치 어시스턴트, 네, 네. 연구 조교도 있고 뭐 행정 조교도 네,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수업 뭐 강의 조교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성격은 네.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이전에 이거를 경력으로 인정해 준 적이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제 활동 경력이 있어야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는 활동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용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심각하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슨 뭐 어디서 인턴을 했다라는 증명서도 만들고 뭐 활동을 했다 이 증명서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아예 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거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합산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규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외교부에서는 이게 관례대로 한 거다라고 하고 일단은 심 씨의 채용을 보류를 했는데 네.
지금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교부 자체에서도 일단 채용 보류를 하고 공익감사를 받아보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게 이제 공익감사 청구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이나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가 제출하면 감사원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일단 감사원 1차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상황인 거고 지금 뭐 고발도 되어 있어요. 고발도 되어 있고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죠. 네. 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특혜 채용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 좀 향후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제가 이제 취재기자 입장에서도 보면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주제가 하나가 입시 비리 그다음 채용 비리입니다. 예. 이 두 가지 굉장히 예민한데 이게 이제 그 두 개에 사실 걸쳐 있는 사건이고 제일 그 취업하기가 어렵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부 부처 중에 외교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좀 국민적 관심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채용되기 전에 이제 채용됐던 사람이 불합격이 됐는데 한국어가 서툴러서라는 이유로 불합격이 됐다라고 해서 도대체 이건 뭐냐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예. 네, 이게 참 알 수 없는 사건이긴 한데 예. 채용에서 저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만 봐도 그 자체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사 혹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김한 기자와 함께한 추격자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